코오롱 모시기 하는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완전 거지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기업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존리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무조건 사모아야 된다. 아닙니다.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한 이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르칩니다. 만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통해 가족들에게 축하금을 받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금융투자를 시작합니다. 20대 초에 몇 배로 불어나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파인 스타트합니다. 슈퍼개미 배진한 사단이 한국 최초로 선진국형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자녀에게 부자 습관을 길러주세요. 스스로 투자로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월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7세에 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처음 돈 공부, 지금 파인 스타트 하세요. 그리고 1억을 종잣돈으로 강조해서 말씀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도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1억을 불리고 나서 투자해서 그다음부터는 돈을 하나도 안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채널에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저랑 똑같다. 저도 그래가지고 하나를 찍어서 영상 올렸거든요. 근데 저랑 똑같으셔가지고 이게 무슨 생각으로 나도 직접 경험을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1억을 딱 모으고 나니까 그게 복리로 계속 불어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1억을 모으고 나면 사실은 안정적인 자산 증식 시스템에 이 1억이 들어가고 나면 내가 시간이 있다면, 내가 젊어서 예를 들어서 35살에 1억을 모았어요. 그러면 내가 60에 은퇴한다고 보면 2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1억은 25년 후에 거의 30억 이상이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정말 내가 확고하게 공부하고 믿고 조금씩은 좀 그 리스크를 피해가면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큰 리스크만, 이 사람들은 이거 30억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돈으로 불어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려면 종잣돈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죠. 저는 1억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첫째, 아직까지 우리나라 화폐가 좀 단위가 크긴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은 큰 돈의 단위예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부자야라고 할 때 얼마나 되는데 한 500억 있어. 그래 봐야 단위는 똑같습니다. 500억 원, 1억 원. 그리고 이 1이라는 그 출발이라는 1이 출발이잖아요. 첫 번째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도 크고, 사실 1억 원이 만들어지면 젊은 분들은 아주 되게 뿌듯할 거예요. 10,000원짜리가 10,000개가 모이면 되거든요. 그때까지 뭐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덜 쓰고 이렇게 저축하는 그런 그 단위로서 1은 아주 그런 면에서 최고인 것 같고요. 1억 원은 예를 들어서 그게 1,000만 원이었으면 30배가 불어도 3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1억 원은 30배가 불면 30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위로 봐도 30억 정도 되면 놀러 다녀야죠. 네. 잘 놀러면 안 되더라고. 놀러 다니라 그래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노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됩니다, 지금. 뭐 맨날 이런 데 와 있고, 그래, 뭐, 아니면 책방에 가 있고, 회사에서 뭐 머리 싸매고 있고, 왜 그러는지 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언제 1억을 만드셔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셨어요? 1억으로 경제적 자유는 안 되죠. 아니, 그렇게 처음에 그래도 1억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쓰셨습니까? 집사람하고, 처음 신혼부부 때, 1년에 3,000만 원씩 모았어요. 제 월급이 제 기억으로는 78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돈을 모아라고 하시겠지만, 보너스가 그때는 있었어요. 1년에, 4, 5년? 이때 이제 보너스가 매달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한 150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연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3천만 원을 어떻게 모으냐고 이제 물으실 텐데, 집사람은 저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요. 훨씬 많이 벌었고, 거기는 이제 증권회사를 다녀서 뭐 증권 시장 좋으면 뭐 보너스 엄청납니다.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제 2배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씩 모았으니까 우리는 한 6대 4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0% 저축하고 40% 쓰고. 그럼 3년 만에 1억을 모으신 거네요? 거의 모았죠. 그 후로는 저축 안 하셨습니까? 계속했죠. 계속하고 네. 투자도 계속 늘리고 네네. 망해도 보고 네, 망해도 봤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었죠? 투자 잘못하면 망하죠. 휴지돼 버린 적도 있습니다. 다. 그거 재밌겠다. 무슨 본인한테는 아프시겠지만 한번 코오롱 모시기 하는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완전 거지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기업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존리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무조건 사 모아야 된다. 아닙니다.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GE 다 들어보셨죠? 그거 누가 세운 회사인지 아십니까? 에디슨이 세운 회사예요. 얼마나 오래된 회사예요. 이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지금도 뭐 큰 회사이긴 한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작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다우존스 지수를 산정하는 몇 개 안 되는 회사에 들어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탈락돼 버렸어요.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돈 다 날려먹는 거예요. 은행 예금하는 것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아무거나 사 모은다고 되는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정말 걸러들어야 되고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무작정 듣고 그거 따라 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사서 묻어라에 저도 적극 사서 묻어라 전혀 안 맞는 말인 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아까 초반에 20년 동안 8배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16배. 네, 제가 20년 동안 16배는 말씀드릴게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많은 투자처들이 있어요. 거의 뭐 친구에게 돈 불려주는 것도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야 내가 1년에 20% 줄게. 돈 좀 빌려줘. 그러면 20% 수익률 확정. 그러나 믿을 수 있고 확실하게 다시 들어와야 되죠. 네. 그리고 수익이 높다고 하는 곳일수록 위험도 큽니다.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 이자 많이 준다는 곳에 다들 현혹되는데 특히 나이가 높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현혹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에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젊은이들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젊은 친구들은 돈 꽂을 때 이자 안 받습니다. 야 친구야 그냥 원금이나 갚아. 이렇게 빌려줘. 그런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연세 드신 분들은. 만약에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못 받으면 내가 벌지 뭐. 근데 이분들은 큰일 나죠. 그 돈 없어지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일하지 못하게 될 확률들이 점점 시간이 없어서 안 돼 가니까 이걸 점점 고수익에다 투자를 해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 돈을 날려먹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어쨌든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자재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구리 어떻게 투자하지? 뭐 이렇게 되고 원유? 작년 이맘때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14불 정도 같은 거 기억하는데 지금은 뭐 65불, 뭐 70불 구간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그 원자재는 전문가들이 아니면 투자하기 어려운데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원자재가 하나 딱 있어요. 거의 연평균 7%씩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금입니다. 금. 네. 요즘에 보면은 비트코인 B자에다 줄 딱 그어가지고 금화처럼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게 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금 아닙니다. 어쨌든 진짜 금에 투자하면 연 수익률이 평균 7% 정도 나옵니다. 이러면 10년에 2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선진국 부동산을 기준으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300년 동안 연평균 10.2% 올랐습니다. 10.2% 오르면 7년에 2배입니다. 만약에 7년 전 지금으로부터 2014년에 한 5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지금 10억 하지 않으면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서울 대도심이나 뭐 이렇게 많이 돈이 흘러들어가는 곳을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이건 버블이 끼어 있는 겁니다. 리스크가 좀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위 10%네. 그 두 가지만 잘해도 상위 10%네. 네, 그렇습니다. 상위 10%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냥 금 인덱스나 금 ETF 같은 거 사놓으면 자동으로 상위 10%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낸
게 S&P 500 지수가 그렇게 왔습니다. S&P 500 지수 30년 평균 내보면 12%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12% 뜯어보면 10.2% 정도 주가가 상승했고 1.8% 배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2% 정도 성장해 왔는데 작년 S&P 500 지수를 보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1월 초하고 연말하고 놓고 보면 거의 5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저승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죠. 팬데믹 상황에서.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한 달 동안에 뭐 거의 풍덩 빠졌다 다 올라왔죠. 근데 이 바닥하고 비교해 보면 뭐 거의 한 70% 정도 올라왔고, 나스닥 100 종목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바닥 대비.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는 50% 작년 연말 기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아까 제가, 요 S&P 500 지수가 12% 성장한다고 그랬죠. 이게 몇 년치가 한 번에 올라왔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휘청휘청하는 이유가 돈 번 사람들은 이익을 실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산업이 살아난다는 신호들이 채권 수익률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틀비틀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그런 상황에 가 있고요. 어쨌든 나스닥 100 종목을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15% 정도 됩니다. 15%는 5년에 2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100% 넣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요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다니는 ETF가 있어요. 여기다가 투자해 놓으면 사실은 그 지수만큼 수익이 그대로 복제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상위 1% 되는데요. 네, 상위 1% 될 수 있습니다. 쉬운데 아주. 쉬운데 이게 보면 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얘 이름이 이제 처음 만들어진 이 친구 이름이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에서 설정한 SPY라는 그 ETF인데요. 이게 1993년에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설정이 됐고, 미국의 뭐 연기금이나 이런 게 다 엄청난 돈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금 받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살죠. 우리나라 연기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뭐 수익률 뭐 7%만 나도 만세를 부르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종목을 추종하는 그 인베스코사에서 만든 1999년에 낸 QQQ라는 ETF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22년쯤 된 거죠. 이것도 뭐 수익률 엄청납니다. 이런 거에다가 넣어놓으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이거를 월급을 저축하듯이 넣는 방법이 제일 좋죠. 아까 6대4로 저축하라는 게, 뭐 60%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60% 저축하고 40%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40% 저축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월급날 되면 또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ETF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종목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죠. 이거를 뭐 저는 많이는 안 합니다. 2개 또는 3개를 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월급날 뭐 이제 하기로 한 돈 먼저 빼서 넣습니다. 저는 카드 대금보다 먼저 빼서 넣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30%밖에 저축 못 하시면 30%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하게. 그리고 1억이 만들어질 때까지 은행에다가 모으지 마시고 월급 하나하나를 다 투자를 하시라. 그래야 얘도 빠른 속도로 불어서 1억이 빨리 되죠. 1억이 되면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 단위가 커졌고 최소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10년, 어떤 사람들에게는 5년, 뭐 어떤 사람들은 더 긴 기간 동안 모은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망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돈이 가장 안정적으로가 1번,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딘지를 딱 찾아서 가고, 만약에 리스크가 보인다고 하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잘 안 바꿔도 되는 게 이제 아까 S&P 500하고 나스닥 100 추종하는 이런 것들은 잘 안 바꿔도 돼요. 사실은 S&P 500은 모든 산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가 거꾸로질 때는 S&P 500도 거꾸로집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투자하면 다 복구돼서 갑니다. 12% 수익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가시고, 그 다음에 QQQ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은 이거 15%인데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 출렁거림이 좀 세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내심도 조금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나스닥 100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미래 산업을 끌고 갈, 미래를 끌고 갈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나친 면이 있긴 한데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5%를 기준으로 보면 5년에 2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1억이 5년 후에 2억, 10년 후에는 2억이 4억, 15년 차가 되면 8억, 20년 차가 되면 16억이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으로 뽑은 것인가요? 기록이- 올해 작년까지 뽑은 건가요? 작년까지라고 보면 아마 수익률이 더 높죠. 더 높을 수 있겠네요. 훨씬 더 그죠? 높죠. 그럴 것 같아요. 작년에 네. 워낙 많이 올라서. 네. 와. 상위 0.1%가 되는 비법을 하나 알려주시고 가셨네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지금 단계는 이런 거를 이제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평균이 무언지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야 돼요. 예, 연평균은 다시 평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 올랐다고 치면 이게 몇 년치냐면 3년치 오른 거예요. 거의 3년치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작년을 포함해서 앞으로 2년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다른 투자처를 2년 동안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항상 전략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공감합니다. 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연 15%로 계산하면 5년 안에 2배가 된다는 건 아마 72의 법칙을 말씀하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72를 15로 나누면 약 4.8 정도 나오니까 그걸 5년으로 계산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 지수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제가 18년도 것까지 부동산하고 비교한 자료를 봤을 때 코스피 지수도 연에 한 10.4%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지수를 얘기를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유 있죠.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이게 한국에 투자해도 되죠. 한국에 투자하는 분들 많고 또 작년에 많이 성공하셨고 미국만큼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그런 거는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기축통화국이에요. 우리가 달러로 투자를 한다는 건 첫 번째 리스크 해칭이 한 번 됩니다. 물론 달러가 지금은 약세예요. 하지만 별로 저는 의미를 안 둬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 폭락하고 그런 날 보면은 이제 채권 수익률 싹 올라갈 텐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강달러가 된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제가 뭐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본 지가 오래돼서 좀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S&P 500으로 딱 가져가면 한 25등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S&P 500에다 투자한다는 건 거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 500개 모아놓고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삼성전자에서 작년에 더블 수익 낸 분들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S&P 500만큼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더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거죠. 전 세계 1등부터 500등 모아놓은 곳이 S&P 500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혁신 기업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나스닥 100 종목에 가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회사들, 아마존 뭐 다 들어있잖아요. 저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자산을 지키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망한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코오롱 대기업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휴지돼 버렸어요. 정말 처참하게 당해버렸죠.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미국에 관심을 많이 뒀고 미국은 또 상한가 하한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S&P 500 같은 지수 추종에 넣었을 때 우리가 잘 안 망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S&P 500 종목은 그냥 정해진 종목을 500개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가다가 공부 못하는 애들 다 버려요. 일 못하는 회사들 다 버리고 뭐 테슬라 같은 회사들 끌어올려서 집어넣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니 얘가 지수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데다 투자해야지 좀 더 리스크를 안고 내가 근데 애국을 들이대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 자산 내 목에 포도청이 해결이 안 되고
애국은 말이 안 되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내 돈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애들 일 시켜가지고 돈을 불려서 가지고 다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네, 한국 사람 일 시켜서 그 돈으로 내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있고 내 돈으로 미국 애들 일 시켜가지고 돈을 불려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단 내가 시장을 선택할 때 어디를 선택할지는 내가 잘 아는 시장을 선택하면 되죠. 사실은 미국은 어려워요. 미국은 어렵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미국이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 100이나 S&P 500 추종하는 이런 지수 추종형 상품들, ETF들은 확실하게 답을 내줍니다. 근데 한국은 확실하게 답을 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